기존에는 제품, 서비스,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일컬어졌던 게 어떤 그 외형적인 면이나 혹은 어떤 인지적인 능력 면에서 사람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대상으로서 가상인간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상인간에 대한 반응을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의인화일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가상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가상인간이 인간의 지적인 능력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지는지 혹은 얼마나 인간 수준으로 왔는지를 평가하고 판단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가상인간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보이는지를 따져 묻는 날이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학과 사영준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릴 주제는 디지털 소통의 미래이고 제 나름대로 부제를 정해본 건 가상인간에 대한 의인화 반응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간의 소통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까를 오래전부터 연구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소통 기술을 먼저 말씀드려 보자면 1976년도에 음성전화가 발명됨으로써 옆 사람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소통하기 시작했고 그건 너무 이제 오래전에 소통 기술이라고 한다면 디지털화된 지금은 PC 통신을 시작으로 한 인터넷을 사용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 모바일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인해서 내 손에 있는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들과 친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이런 어떤 기술들이 우리의 소통 양식을 어떻게 바꿔왔는지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소통 기술이 뭔가 질적으로 바꿔놓은 우리의 어떤 소통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소통 양식은 바로 의사가 소통하고 있는 그 상호작용하고 있는 그 대상이 실제의 사람이 아닌 가상의 인간, 사람과 비슷하지만 사람이 아닌 그런 대상입니다. 디지털 미래의 소통은 가상인간과의 소통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상인간이 소통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보면 첫 번째로는 컴퓨터 그래픽의 기술의 발전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영상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얼굴 맞대고 대화하는 것에서 미디어 기술을 통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 영상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했었던 그 단계를 넘어서 컴퓨터로 만들어진 외형은 사람보다 더 똑같은 그런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전의 연구들을 보면 컴퓨터로 만들어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사람과 실제 사람을 사진으로 찍고 어느 게 더 사람 같나요? 라고 비교한다면 오히려 컴퓨터로 만들어낸 사람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조금 더 성품이 있게 보이기도 하고 조금 더 친절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긍정적인 어떤 사회적인 특성까지 가지고 있다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우리 어떤 인지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리고 언어 사용이라는 아주 인간의 고유한 특성까지도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가상인간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그 등장부터 아주 요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던 챗GPT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생성형 대형 언어 모델을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보더라도 사람보다 더 언변이 좋은 그런 인공지능은 언제나 가능하게 된 것이죠.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대형 언어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그런 가상인간이 정말 사람 같아졌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아무리 인간과 같은 어떤 그런 인간보다 더 뛰어난 그런 지적인 능력을,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혹은 가상인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인간보다 더 매력적인 외형을 가진 가상인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딱 그 인간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간 재현 기술이 불안정하다라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의 한계점은 그런 어떤 인간의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아주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어떤 그런 인간의 형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딱 그 어떤 특정한 인간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스프롤이 만들었었던 그 인간, 가상인간은 자기의 외형을 만든 거고 백인의 중년의 여성의 모습의 인간을 만든 거고 순간 그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이용해서 인간을 딱 만드는 순간 하나의 어떤 특정한 대상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유한 어떤 그런 기술의 어떤 그런 영향밖에 볼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어떤 가상인간을 사용하게 되는 맥락이 특수한 경우 하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연구에서는 교육용 선생님의 역할을 맡는다던가 아니면 상담사의 역할을 맡는다던가 하는 것 때문에 가상인간이 그냥 컴퓨터와 같은 기계와 같은 컴퓨터보다 무조건 좋다라는 결과를 도출하기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의 어려움과 이론화의 부재를 HCI 연구의 한계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과 비슷한 컴퓨터의 효과를 연구해온 또 다른 그 연구 집단이 있는데요. 이 연구 집단은 컴퓨터 공학이나 HCI 분야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분야고 대표적인 학자가 클리프 나스입니다. 클리프 나스는 스탠포드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교수였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초창기에 컴퓨터가 막 사람과 비슷할 때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1990년대 중반 후반 컴퓨터가 사람의 음성을 쓸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컴퓨터를 어떤 일을 시키면 좋을까? 혹시 사람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면 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연구를 수행했고 그런 연구로 많이 유명해진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건 컴퓨터는 사회적인 행위자다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나스는 초창기 컴퓨터의 이용자 반응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사람 사이에 행했었던 사회적인 규범과 어떤 그런 규칙들을 사람과 컴퓨터 사이에도 적용한다라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컴퓨터는 사회적인 행위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양한 어떤 그런 문헌들을 봤을 때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하나 발견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인간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의 어떤 그런 규범들이 인간과 컴퓨터의 어떤 에도 적용이 되더라. 왜 그럴까라는 걸 저는 사회인지학에서의 의의나 모형에서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론은 애플리에 의해서 제시된 건데 애플리가 제시하는 의인화 가정은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설명입니다. 비인간 대상을 맞닥뜨리고 있을 때 그 비인간 대상은 완전 기계와 같은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단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사회적인 단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 지식을 활성화해서 그 활성화된 지식을 이용해서 비인간 대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특성을 추론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그 비인간 대상과 상호작용할 때 어떤 행동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의인화는 지식 활성화 과정의 하나로서 자동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적인 인지 과정이라는 뜻인데요. 그 의미는 이용자가 그 효과가 발생함을 알지 못하고 그 효과를 의도하지 않아도 발생되게 되고 그 효과를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가상인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사람의 지식을 이용해서 가상인간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자동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자동화의 특성을 많이 설명해 드리고자 제가 많이 이용하는 어떤 시각적인 자극물은 이겁니다. 수업 시간 때마다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어떤 시각적인 자극물인데 이 나무 조각을 보여주고 이제 더 이상 모처럼 생겼나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이 나무 조각을 보여주고 사람처럼 아니라고 생각하려면 모처럼 볼 수 있나요? 사람이 아닌 다른 것처럼 해석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학생들이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보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콘센트 구멍처럼 생겼다고 볼 수도 있고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서 근데 이게 콘센트 구멍보다는 자꾸 사람 얼굴 뭔가에 놀란 어떤 그런 동그란 눈과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죠. 알려져 있는 바로는 어떤 이런 사람 지식을 적용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대안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나무 조각을 보고 사람 얼굴로 보지 않는다고 해요. 혹시 나무에 대한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이 구멍들 왜 생겼냐면 다른 어떤 기생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 이렇게 옹이가 생긴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대안적인 지식이 있다면 이 구멍들이 눈과 코와 입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무의 뿌리가 침투해서 생긴 구멍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안적인 지식이 있을 경우에만 사람 지식을 활용해서 이 지식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원래 지식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재밌게 본 건 이승리호에 등장하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업둥이라는 가상인간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어요. 욕망이 있었어요. 그건 돈을 많이 벌어서 결국은 PV식 수술을 받고 그로 인해서 처음에 이 업둥이는 남성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보이고 있는 거였죠. 영화의 마지막에는
성공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게 되고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어떤 가상인간이 뭔가를 추구하고 혹은 뭔가를 원하는 것이 있고 이런 모습은 인간과 가상인간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서 생각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상인간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공감의 대상으로서 아까 이 엽동이에 의해서 원하는 것이 있는 여자가 되고 싶은 혹은 피부이식을 하고 싶은 그런 업종에 대해서 응원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도전과 혹은 그런 어떤 그 욕구가 좌절됐을 때 같이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가상인간의 상호작용을 의인화 작용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함의 중에 하나는 그 가상인간의 마음 상태를 유추할 수 있게 되고 그 마음 상태를 유추함으로써 도덕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의식적인 혹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 행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고 혹은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가상인간과의 상호작용에서의 어떤 그런 맥락을 한번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 소개드릴 연구는 이기는 가상인간입니다. 가상인간을 혹은 일반적인 인공지능을 우리 사회에 소개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아마 개발자들은 혹은 서비스 기획자들은 가상인간의 인지적인 능력을 굉장히 과장까지는 아닐 테고 과장은 아니더라도 자랑하려고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가상인간도 마치 기계나 테크놀로지, 기술과 같은 것이 등장할 때처럼 이전의 기술이나 이전의 제품보다는 더 우월하다라는 식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종종 인간과의 대결에서 인간을 이기는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어떤 가상인간 혹은 기술에 의해 지는 경험을 했었던 인간은 또 다른 어떤 적응적인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제는 꽤나 오래된 얘기가 된 2016년도에 구글에서 개발한 알파고가 이세돌과 대전을 통해서 그 능력을 증명했듯이 이 대국이 있기 전까지 이세돌 기사는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1대4의 전적으로 패배를 했죠. 이런 어떤 기술의 우월성에 증명하는 방식은 사람을 참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현상을 본 사회학자는 프레이라는 사회학자는 이렇게 기술이 혹은 가상인간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게 됨으로써 사람의 직업을 빼앗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어떤 그런 반응으로서 이제 뭐 먹고 사냐라는 어떤 그런 한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혹은 인공지능이 이런 일들을 많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에 비해서 특정한 영역의 직업군이 사라질 것이고 특정한 영역의 직업군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직업을 찾고 있는 젊은 세대들아 이렇게 준비를 해라 라는 어떤 그런 임플리케이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똑같이 드리려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사람들이 기계에 지게 됐을 때 모든 영역은 아니고 특정한 영역에서 아까의 예에서는 바둑과 같은 어떤 그런 특정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혹은 가상인간에게 지게 됐을 때 우리는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 혹은 우월성을 회복하고자 할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논문은 제가 한 연구는 아니고 장대익 교수님께서 하신 연구인데 딱 그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를 구단을 이겼을 때 전후로 한번 설문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어떤 설문 문항은 사람이 기계보다 우월하다. 어떤 영역에서 여기서는 이제 위험받은 영역, 알파고가 바둑을 이렇게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두게 됐을 때 우리가 위험받은 영향은 어떤 rationality 혹은 어떤 그 연산, 계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계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고 또 다른 부분, civility나 moral sensibility나 maturity나 감정적이나 정서적이거나 혹은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가상인간보다 우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어떤 그런 사람의 능력 부분을 위험받은 영역과 위험받은 차원과 그렇지 않은 차원을 비교해서 구분을 하고 알파고가 사람을 이겼을 때 바둑이 더 이상 사람과 기계가 경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사람은 어떤 영역을 더 중요하고 어떤 영역을 더 잘하게 된다고 판단했느냐 이런 어떤 대안적인 그런 차원에서 기계보다 더 낫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흔한 얘기로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건데 기계가 우리보다 이런 영역에서 잘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영역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역이 아니게 되는 거죠.
제가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그 인간의 권위도 결국은 가상인간이 대체하게 될 텐데,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는 스포츠 경기에서 AI나 혹은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심판의 역할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경기를 보는 사람이나 혹은 그 경기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던 심판이나 그런 어떤 대체되는 흐름을 아주 반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체하는 순간 우리는 인공지능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인공지능의 그런 어떤 그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그런 적응적인 반응이 보이게 되지, 관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상인간과 어떤 그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가상인간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을 연구하고 그리고 학생들과 가르치고 있을 때 가장 중심적으로 의지하고 좀 기대했었던 그 이론은 말씀드렸듯이 의인화라는 어떤 그 지식 활성화 과정이었는데, 쭉 다른 문헌을 보다 보니까 아주 도움이 되는 문헌으로서 발견한 것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논문은 생태적인 어떤 그런 이론과 관점을 우리가 세상의 그 기계들과의 공생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계와 어떻게 공생하게 될까라는 어떤 그런 연구를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요. 지금 위에서 보여드린 어떤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연구들은 이용자들이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상에 대해서 사람의 지식을 활성화해서 반응하게 되고 그 반응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도덕적인 판단이라던가 이런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걸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깊게 보면 이런 반응들은 여기서는 결국 이렇게 궁극적인 어떤 그런 관점, 그리고 어떤 그 현상의 변화적인 관점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가상인간의 사고작용에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걸 보아야 할까라는 면에서 어떤 진화적인 면을 봐야 될 것이다. 가상인간 서비스를 소개하는 그런 그 서비스 기획자나 어떤 그런 그 엔지니어의 관점에선 자신들의 서비스가 잘 활용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행동을 할 것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사람을 이기는 가상인간으로서 소개를 했던 거고, 인간은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적응적인 어떤 그런 태도로서 가상인간이 특정한 모습을 잘하면 우리는 또 다른 면을 조금 더 중요시하게 되는 어떤 그런 진화론적인 어떤 그런 적응적인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 지금 가상인간이 소개된 지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어서 아직까지 그런 어떤 진화적인 관점에서의 현상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기술의 다양한 기술을 초창기에 사용했었던 양식과 중기 그리고 후기에 사용했었던 양식이 다르듯이 가상인간도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어떤 다르게 변화하는 어떤 가상인간에 대한 우리의 적응적인 모습을 진화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을 소개해드리고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추천드릴 책은 김명주 교수님의 AI는 양심이 없다 라는 책을 최근에 저도 읽게 돼서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책에 보면 다양한 가상인간 사례와 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AI 윤리 문제들을 재밌고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